대한민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남쪽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남쪽이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무섭고 궁지에 몰려서 항상 숨는 것부터 합니다. 북한이 DMZ에서 갑자기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조국 통일이에요. 북한의 모든 정책과 국가의 목표는 한반도를 통일하는 게 국가적 사명이었어요. 그거를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벌였죠. 통일 못했죠. 그리고 김정일 통일하려고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책적인 기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항상 매해마다 신년사 이런 걸 조국 통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함은 이제 다른 나라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이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적으로 남쪽보다 우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서 비대칭 전략으로 봤을 때 어디가 우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이 군사력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한창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자와 센 자가 같이 살아요. 그럼 힘이 약한 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질 못해.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은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대 맞기 전에 크게 안 맞게 스펀지 같은 걸 해놔야죠. 이제 이 DMZ라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 수많은 UN 참전국들이 협의를 걸쳐서 남북의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전에는 남쪽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언젠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북한의 전차가 내려오는 걸 어렵게 하려고 도시건설도 그렇게 하고 항상 도시건설이나 정책을 할 때 한국이 옛날에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북한의 군사력은 저기 바닥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북한이 남쪽이 언제 쳐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DMZ, 군사적인 지역 이런 데서 남쪽이 쳐들어오는 걸 방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제가 힘이 약하고 누군가가 세면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북한이 그 행동에 지금 들어간 거죠. 김정은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국제사회나 온 세계가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국보다 현저하게 바닥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남쪽이 현저하게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북한이 DMZ 근처에 도로, 철도 다 끊고 혹시라도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방어 작전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있었던 큰 사건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남쪽의 시도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해서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방어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일환으로 저렇게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을 북한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네는 우리를 공격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남쪽이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또 우리의 자력으로 나라는 지켜야 돼 해서 국방력도 우리가 키워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남쪽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거 아니네. 얘네가 정말 방어만 하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도 방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북한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얕잡아 본 거죠. 남쪽을 얕잡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국방력과 이런 시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전체적인 이 국제사회 상황을 보면 영토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을 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도 이제 전쟁을 해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핵이라는 걸 쓰는 순간 종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핵을 사용한 어떤 전쟁보다는 핵을 배제한 어떤 군사적인 충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봤을 때 남쪽이 북한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와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도 남쪽이 무서워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보도와 또 감시와 이런 것들로 북한의 상황들을 일일이 다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북한 안에서는 북한 자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소식 이런 것들도 다 접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남쪽 무서워서 담벼락 쌓고 있다라는 걸 이걸 북한 주민들한테 알렸을까요? 안 알렸어요. 이건 지금 북한 안에서는 비밀리에 DMZ 근처에 있는 군 부대에만 이제 하달이 된 명령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그렇게 노출이 안 됐고 사실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봐서 알겠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북한 주민들로 봤을 때는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왜냐면 되게 평온하였던 이 군사 분계선 뭐 DMZ가 지금 거의 뭐 8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담벼락 쌓고 있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업을 막 하고 있으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사시면서 DMZ 일대 공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체감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떤 분위기였나요? 사실 제일 크게 북한에 보도됐던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고 서로 이제 군인들끼리 도끼로 이제 찍어 내리면서 이제 살인이 벌어졌던 게 그거는 되게 대대적으로 알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지금처럼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한보다 굉장히 바닥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되게 자신감이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때는 본인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무섭고 궁지에 몰려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체감을 많이 못했고 사실 그런 큰 빅 이벤트 정도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항상 북한이 우위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남쪽에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잘했고 옹호적인 그런 발언들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죠. 우리가 뭘 잘못했고 서로가 뭐 싸웠고. 근데 사실 싸움이라는 게 누구 하나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잘못해 일어나는 게 싸움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북한 안에서 너무나도 이제 되게 왜곡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서는 뭐 남쪽이 잘못했고 미군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많은 미디어, 영화,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북한 안에 그래도 내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랬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앞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북한이 이거 말고 반대적으로 그런 건 알렸어요. 예전에 남북 관계가 되게 좋을 때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만나서 이제 적대적 행위를 안 하려고 이제 서로가 하해도 하고 그 주변에 뭐 이런 군사 장비 같은 것도 멀리 하고 이렇게 하는 화합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렸어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립이 안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이런 걸 접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환영하고 또 뭐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희망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막 공사 준비하고 이러면 약간 전쟁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이런 걸 또 알리지도 않죠, 북한이. 그리고 북한이 또 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항상 전쟁 준비예요. 365일 전쟁 준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더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되게 피로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미국과 이제 한국이 군사 훈련을 시기마다 하고 있고 또 남쪽 군인들이 이제 그런 동계 하계 훈련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항상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이제 군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항상 숨는 것부터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남쪽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북한이 지금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남쪽이 북한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무섭고 궁지에 몰려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뭐 남쪽이 잘못했고 미군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숨는 것부터 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고 군인들이고 너무 불쌍해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그래도 싸워서 누가 이기냐 지냐를 따져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면 일단 숨어요. 그래서 불빛 다 가리고 방공호에 들어가고 공장 기업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비겁하고 자신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움을 걸어왔는데 싸워야지, 도망가고 숨는 거는 이거는 되게 겁쟁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본인들을 공격하려는 의사로 보여지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연습만 하는 거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자신감이 없고 두려우니까 여기서 훈련만 해도 막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감이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단이 지속되고 북한의 세습이 계속 이어지면 DMZ가 어느 순간 베를린 장벽처럼 다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넘어가게. 그것도 막 2중, 3중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삼엄하지만 이거보다 더 삼엄하게 돼 있어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끔 북한이 이제 막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원치는 않지만. 이런 대규모의 공사가 탈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DMZ가 직선으로 가로지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거의 뭐 300km 넘게 이제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이렇게 막는 데는 되게 이동이 가능한 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순하는 용사들을 보면 산세가 험하고 막 물이고 이런 데는 오기 힘들단 말이죠. 이런 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걸쳐서 좀 그나마 이제 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데로 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일절 차단해 버리면 지금도 숫자가 드문 기순 용사라든지 뭐 북한 주민들의 이렇게 탈북이 정말 아예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담벼락을 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싸운 데는 그냥 냅두지 않고 경비가 엄청 삼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보다도 더 현저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군인들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거의 이제 DMZ를 걸쳐서 남쪽으로 오는 북한의 어떤 기순 용사들은 앞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번 움직임이 앞으로 남북 관계나 긴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북한의 당국을 옹호하고 김정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남북 관계가 좀 완화가 돼야 북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하나 보다가 걸려도 지금보다는 처벌이 좀 덜할 거고 한국 제품을 하나 쓰다 걸려도 지금보다는 처벌이 좀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피로감이 덜해지죠.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나 한국의 어떤 문화나 정보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북한 당국이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탄압한단 말이죠. 근데 남북관계가 좀 좋아지면 그런 게 좀 느슨해질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남쪽에서 많은 것들이 또 북한으로 뭐가 됐던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죠. 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은 윤택해지지 않을까 라는 바람으로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온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남북관계를 좀 뭐랄까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진보 진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김정은이 사실 담을 쌓아버렸거든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남북은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따로 살자. 그냥 피곤하니까 따로 살아. 이건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유엔도 따로 가입돼 있고 나라도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얘기는 또 아닙니다. 남북만 서로가 이제 특수 관계에 입각한 어떤 두 체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국제사회는 남북은 다른 나라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있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어떤 힘을 믿고 미국과 반 적대 세력까지 손을 잡고 북한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이 봄바람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반복이 이어졌거든요. 남북관계 개선, 악화, 개선, 악화 이게 지금 수십 번이 이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이 느끼는 거는 본인들이 항상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사실 예전과 다르게 진행이 돼야만 이 어떤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햇빛 정책, 북한에 퍼주는 거 이런 걸로는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에 다가가야만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죠. 높으신 사람들이 아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북한이 최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선전 구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사실 국가가 개인한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는 이제 본인들이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노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알아서 사세요.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죠. 근데 그런 배경에는 많은 게 있죠. 일단 북한의 경제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옛날부터 한계라고는 했는데 이 국가가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의료, 교육, 국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국방에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의료, 교육 이런 거에 이제 손을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니네 알아서 살아. 이제 니네 알아서 하고,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근데 이거 진짜 구호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북한이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저런 구호 나걸면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북한이니까 저게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니까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국가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상식선에서 저거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국민이나 국가가 없을 거예요. 북한이니까 가능한 나라죠. 어디까지가 북한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이게 북한이 뭐 무너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의 경제력,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를 온 세상에 본인들의 입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옛날부터 그렇긴 했지만 저렇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에요. 무정부 상태죠. 주민들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근데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TV를 통해서,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는 손을 놓은 거예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북한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죠, 외부에서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저 얘기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이제 뭐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그럼 니네 뭔데? 그러면 국가가 뭔데? 김정은 넌 뭐 하는데? 이게 국가 예산과 정책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주민들의 삶을 이롭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독재를 이어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수많은 군비를 쏟아붓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자력으로 버티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요, 저런 얘기 듣고 나서 저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에 약간의 놀라움은 있겠지만 놀랍지가 않고, 왜냐하면 북한은 90년도부터 국가가 주민들을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장 경제가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싹을 텄고, 지금은 그게 정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책화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근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북한 주민들은 알아서 생활해 왔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먹고 정말 살아남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북한이 쓰는 이 구호가 저기 두 번째 나왔네요.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이 내 자체적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 이게 이제 자력갱생인데 그거는 90년도부터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그냥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더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아요, 저게. 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하루에 20만 원씩 주다가 대학교 갔으니까 자 이제 네가 알아서 알바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면 데미지가 크겠죠. 왜냐면 받던 게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끊기면 내가 이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초반에는 힘들겠죠. 그게 이제 90년대였어요, 북한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알바해서 내가 혼자 먹고 살고 있었어.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대학교 가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나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뭘 또 그러라는 거죠?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타격이 없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문제의식을 못 가지나요? 왜냐하면 민주국가, 뭐 공산국가도 그래요.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가가 할 일이 있잖아요. 국민들을 책임지고 안전과 어떤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본인들이 떠나야죠. 아니면 주민들이 떠나게 만들든가. 왜냐면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사세요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네를 관리를 못하니까 딴 데 가도 좋아. 이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 괜찮죠. 근데 그럴 권리와 그런 자유도 없어요. 그냥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근데 뭐 경제력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경은 똑같아. 3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자력으로 버텨라. 이게 이제 전쟁 때 어디 부대가 지금 고립이 됐어요. 그러면 가서 구원을 해주던 뭐 같이 가서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령관이 이은 거죠. 야, 우리 갈 수 없으니까 니네 자력으로 버텨라. 근데 사실 그게 자력으로 버텨라는 말이 거기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적과 싸우다가 거기서 1대 100으로 싸우다가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죽으란 얘기예요. 진짜 이거 지금 험한 말이죠. 국가가. 북한이 말하는 강계정신, 자력갱생 같은 구호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북한에 이제 자강도에 강계시라고 있습니다. 자강도에 강계시. 거기 강계는 다 군수공장들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지하에,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으로 하강암으로 돼 있어서 이제 지하를 뚫고 거기서 이제 핵실험도 하고 군수공장도 거기서 만들고 해서 이제 외부 시선으로 굉장히 피해 있는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진짜 헌신적이에요. 북한 당국에, 김정은에게 엄청 충성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북한에서 영화로 강계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서 막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강계 정신이라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여기 사람들 뭐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그럼에도 국가를 위해서 막 자기 한 몸 불사르면서 일을 해. 요즘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보기 어렵잖아요. 힘들면 이직하고. 근데 여기 북한 사람들은 돈도 안 줘. 근데 국가를 위해서 막 밤새 일하고 이러다가 막 입에서 피 토하고 막 이러면서도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김씨 집안이 이걸 딱 보고 좋은 거야. 야, 강계 사람들처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생활했으면 벌써 지금 너무나도 좋은 나라가 됐겠다라고 해서 이 강계 정신이라는 걸 엄청 국가에서 약간 구호처럼 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삽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의 또 이유가 있어요. 군수공장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전기도 좀 많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것도 다른 타 지역보다 좀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이 강계 정신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 많이 퍼져 있고 그 사람들처럼 살라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어필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돈도 안 주고 일 시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국가 정책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 옛날부터 나온 게 북한이 90년도 이제 고립이 되고 이제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면서 자력갱생이란 말이 나와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국가에 바칠 건 바치고 먹고 살아라.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자력갱생. 근데 그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예요. 근데 이 구호가 지금 30년 넘게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력갱생. 애들이 약간 장난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뭐가 부족하거나 집에서 뭐 이렇게 어머니가 오늘 뭐 불 좀 누가 좀 저기 아궁이 가서 불 좀 떼 이러면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자력갱생으로 살아야죠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가 알아서 네 거 해 이거예요.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말이죠. 누군가가 협력해서 도와주고 그게 사회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국가인데 그걸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말인가.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이 말만 계속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북한이 이걸 밀고 있고 하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죠. 이런 선전 기조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애 강하게 키워야 돼. 넘어지면 자기 알아서 일어나게 냅둬. 이거는 사실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키워서 애가 앞으로 넘어지도 자기 혼자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게 사실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다 넘어졌어요. 넘어져 있는 상황이고 힘들어하면 국가가 나서 사람들을 하나씩 일커 세워서 이렇게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넘어져 있거든요. 자기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도 강하게 키워야지. 일어나. 넘어져 있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에 빠지겠죠. 국가 정책에서 우리도 뭐 부동산 정책 한다. 그래 좋겠다. 되게 희망적이고 앞날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그릴 수 있고 내 후대, 내 자식한테 좋은 게 될 것 같은 게 국가의 정책으로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맨날 국가는 알아서 사세요. 자력갱생하세요. 국가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계속 이런 말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PD님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겠어요? 우리는 이민 가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북한은 가지도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30년 넘게 이런 말만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희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게 그냥 그거예요. 오늘 밥을 먹고 배 좀 불러. 그럼 내일 뭘 먹을까? 그냥 이게 정말 동물 같은 삶만 사는 거예요. 정말 원초적인 삶.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자고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재테크를 해서 내 자식한테 뭘 물려주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연말 여행, 가족여행 어디로 갈지 이런 플랜이 없어요. 삶에. 그냥 정말 원초적인 삶. 정말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이런 정책이나 국가가 얘기하는 것들에 북한 주민들은 무시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불법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들 어기죠. 사람들의 양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죠. 절도, 강도, 살인, 강간 이런 상황들이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험악하고 어두워지겠죠.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삶이고 어떤 생활이에요.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인데 사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정책 우리는 이제 연초나 연말 이럴 때 대통령이 바뀌거나 어떤 뭐가 바뀌면 이제 정책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들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거에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 이럴 때 이제 북한의 1년 계획, 5년 계획을 쫙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뭐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막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서 외우라고 하고 공장, 기업소, 조직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그거예요. 국방, 핵. 다 국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정책과 어떤 김정은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라는 건 나한테 이득이 돼야 내가 그걸 귀 기울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삶에 이득이 안 돼요. 오히려 도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큰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럼 그 건물 김정은이 자기 돈에서 지을까요? 아니죠.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을 그냥 쪽쪽쪽 빨아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떤 국가의 계획에 대해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생겨난다라는 걸 반기질 않습니다. 불만을 표하고 걱정부터 앞서요. 그게 이제 북한 사회입니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해주질 않으면서 국가는 자꾸 주민들한테 뭘 바란다. 이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국가든 주민이든 누군가 서로가 정말 상식적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무리 권력을 잡은 국가, 정부라고 해도 주민들한테만 강요를 하고 주는 건 없이 받아가기만 하면 이거는 고리대금업자지. 고리대금은 돈이라도 빌려주지. 그러니까 이건 착취예요, 착취. 조선시대의 지주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의 상황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자, 지주보다 더한 정말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본인들의 흥망성쇠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성지도로 본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보면 저기 뜨문뜨문 밝은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김정은이 사는 데예요. 중앙당 청사 이런 데는 불빛이 그나마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전력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차가 전기기관차를 북한이 다 쓰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기차가 안 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동. 우리가 뭐 약속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서 가는데 북한은 기차가 출발 시간이 있는데 도착 시간이 없어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거든요. 저렇게 새까말 때는 지금 가던 기차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친구한테 이틀 뒤에 평양역에서 보자 이랬는데 이틀 뒤에 친구 못 가요. 일주일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이 그냥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거기서 투여되는 전기나 이런 기본적인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여지는 게 저거든요. 전기는 보여지니까 밤에. 근데 그거 말고도 기름, 쌀, 뭐 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지금 위성사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저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니까 북한의 경제력이 저 상태다. 상황이 저 상태다.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실체죠. 아무리 북한이 두 손 가리고 아니다라고 해도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건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말 빈곤 국가를 봐도 북한보다는 불이 밝아요. 옛날에 남북 관계 한창 좋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평양 공항에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파일럿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밤에 활주로에 비친 불빛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착륙을 겨우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활주로는 불을 비춰 내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심각하고 얼마나 전력 상태가 심각하냐? 북한이 쓰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요. 일제시기 때 만들어 놓은 거 아직도 써요. 40년대, 30년대에 일본이 조선 침략해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거를 아직도 쓴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겠어요. 그걸 개보수해서 계속 쓴단 말이죠. 새로 건설되고 못 써요. 철길도 아직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 쓰고요. 도로도 아직도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그냥 개보수해서 씁니다. 발전소들 아직도 그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전력 상태가 안 좋겠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그림 하나 놓고 봐도 그냥 북한을 3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사실 삶의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가 밤에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기가 요즘 없으면 핸드폰 충전을 어떻게 하고, 아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가 우리가 저거 하나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북한이 밤에 비행기를 잘 안 내리고 안 띄워요. 다 낮에 비행기 몇 대 없긴 하고 뭐 고려항공밖에 없긴 하지만 이착륙하는 게 밤에 거의 없어요. 다 낮에 오르고 낮에 뜹니다. 핵 연료, 핵 발전소, 핵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이럴 때 거기에 다 공업용 전기라고 해서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한테도 쓰고 뭐 도로에 뭐 가로등도 좀 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끌어다가 군수 제품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빵하는 거, 몰빵. 북한 곳곳에 있는 군사시설에는 전기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자강도에 강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군수 공장 주변에 전기가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이 뿌락지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몰래 도둑 전기라고 해서 많이 써요. 개인들이 사용을 하면 사실 안 되는데 공장 전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끌어다가 쓰거든요. 그럼 그런 데 가면 전기를 본인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커튼 같은 거 다 치긴 하지만 전기가 24시간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딴 세상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압도 되게 신기한데요. 우리는 그냥 콘센트 꽂으면 220V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전력량이 좋아서 그래요. 공급되는 전기가 많고 좋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아. 이게 만약에 전기를 100집 있어야 될 전기를 보내는데 200집 있어요. 그러면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110V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각자가 전기를 변압기라고 해서 힘센 놈이 전기를 끌어가기를 합니다. 북한의 모든 집집마다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꽂고 자기가 전기를 끌어가요. 그러면 이게 돈이 많고 변압기가 좋은 놈들은 전기를 끌어다가 220으로 써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전기 이 다마에 실금만 남아있어요. 한 20V 들어오나? 못 써요, 그 전기는. 그건 전기불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정말 무슨 캠핑장에 가면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실금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기량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와도 쓰지도 못하고 전기가 들어와도 위성사진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전력량이 안 좋고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군수공장이나 아니면은 이것도 정말 빡치는데 김정은이 북한의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와요. 심지어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는 곳에 전기가 막 밝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사람들이 가서 보고 저기 뭐야 궁금해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반경 10km에 사람이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다 군인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뭐 대통령 탄핵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산다는, 그러니까 그게 한 인간에게만 좋은 거죠. 수많은 북한의 2천만의 북한 주민들은 희생하는 거. 정말 벌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한 인간만 정말 떵떵거리고 정말 좋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부와 권력이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군사시설도 북한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정은의 독재를 이어가고 영원히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만들어서 계속 군수장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군력을 다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계엄령 때문에 말들 많고 막 그래도 뭐 몇 시간의 계엄령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김정일 때 김정일이 집권할 시기에 내내 계엄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군대가 우선이다. 군 우월주의, 군대를 내세웠거든요. 그거는 계엄령입니다. 군대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김정일이 심지어. 그러면 본인이 그냥 군 사령관인 거예요. 그럼 군이 국가에서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나라인 거죠. 지금 와서 김정은이 본인이 국무위원장이라고 타이틀을 바꿨거든요. 이제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김정일 때는 국방위원장이었어요. 군사령관이 국방위원장. 근데 지금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정상적인 궤도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본인이 타이틀도 바꿨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군수공장 계속 만들어서 국방력을 계속 다지는 이유는 본인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북한의 장마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여지나요? 김정은은 군수공장을 늘리고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조선노동당은 우리를 버렸지만 장마당은 우리를 살린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공격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거든요. 국가가 우리한테 손을 놨어요. 알아서 사세요. 자력갱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일하게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예전에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 장사를 하는 걸 탄압하고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좀 슬슬 약간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약간 데모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야 이걸 막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막으면 이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존의 끝자락인데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북한이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장마당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어떤 시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시 단위로 1개, 그리고 많이 두면 안 되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하고 이러면 나라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라는 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만 먹고 살고 못 가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마당 근처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 간이 매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 하고, 또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 도망가고 벌금 내고 이러면서 계속 생존을 하다 보니까 장마당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장마당이 여러 개 생겨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지금은 이 장마당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식의 형태다, 이거는 뭐 나라를 썩고 병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북한에 있는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장마당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매점마다 매대마다 한 달에 월세처럼, 북한이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자릿세를 내고 있어요. 그럼 국가에 거의 기속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북한의 수백 개가 있는 장마당에서 기속되는 돈이 세금이 돼버린 거죠. 그 세금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김정은 호주머니 들어가고, 국가의 군수공장 짓는 데 들어가고,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도 생존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도 여기에 엄청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많이 생겨나고 장사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북한 주민들도 좋고 북한 당국도 얻어가는 게 많은 거죠. 김정은의 호주머니가 계속 불어나는 거죠. 국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걸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마당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늘어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북한 정권이 숨기고 싶어 한다는 정치범 수용소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거는 팩트고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북한에 제가 살던 함경북도 해령시에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정치범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하는 곳이 있는 거는 팩트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만행들, 인권 침해는 그걸 이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경제범과 정치범으로 나누는데, 이게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신 한두 분이 이제 책도 쓰시고 이제 증언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적 같고 어떤 정말 극히 드문 상황이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은 어떤 사람으로 입을 통해 전달되냐? 정치범 수용소에 근무하는 북한의 공직자들, 경찰, 거기 주변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관리자들,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걸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술 한잔 들어가고 친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만행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만 할게요. 북한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이 독재 세습이 무너지지 않고 북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나 북한 당국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범 수용소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형태를 보면, 내가 당국에 잘못을 했다고 나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와이프, 가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연좌제가 아직 살아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명 잘못했다고 해서 북한이 범인이 한 명이 아니죠. 나 한 명 잘못하면 범인이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끌려간단 말이죠. 수용되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인데, 내가 아버지가 어느 날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국가에 잘못해서 정치범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7살일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자식이란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 한창 공부해야 되고 한창 놀아야 될 나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무슨 공부를 하냐? 저 안에도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거의 군 단위의 어떤 수용 시설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오게 경비를 2중 3중으로 싸고 있는 굉장히 리 단위의 엄청 큰 곳이에요. 주민들이 그냥 삶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감시받고 탄압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죠.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닙니다. 각자 집이 있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 형태의 부락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엄격한 생활 규율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6살, 7살인데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어떤 공부를 하냐? 돼지 가죽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벗길 수 있냐?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농사는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냐? 이런 수업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되는 과일, 농사 이런 것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딜 가는지 알아요? 중앙당으로 갑니다. 김정은 입으로 들어가요. 소, 돼지, 닭, 모든 부식물, 쌀 이런 것들이 저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다 평양에 있는 국가 권력들한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사과 한 알도 그냥 내 심장처럼 관리를 한대요. 정말 크고 예쁘고 맛있게, 정말 그 사과나무 밑에 정말 소도 파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있게 하려고. 그 정도로 이제 국가의 최고 어떤 이런 독재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필요한 것들, 국가에서 당직자들, 높은 고위층들이 필요한 걸 다 여기서 충당합니다. 석탄 필요해?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서 석탄 캡니다. 수직으로 100m 들어가요. 수직갱. 그리고 나서 1m의 폭으로 이렇게 탄을 캡니다. 근데 그 안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에 얘기하시는 그 강철한 대표님이 어렸을 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다가 여기도 나오셨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언들을, 생생한 증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경제범과 정치범 중에 이렇게 따로 들어갔다가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좌천된 사람들이 정치범으로는 가지 않고 그 문턱까지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이면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강철원 대표님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하는데 직접 들어가 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죽어서도 못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도 할아버지 시신도 못 찾고 언제 돌아가셨고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끌려간 날이 다예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현존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최대의 인권과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되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국제사회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떠들렀어요. 이게 처음에 이런 증언이 나왔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아우슈비츠도 아니고 어떻게 독일 히틀러가 하던 짓을 지금 21세기 하고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격분을 못 참고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렇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북한이 눈치를 보고 많던 몇십 개가 되던 이 정치범 수용소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많은 어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북한이 눈치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눈치가 그 사람들을 10매 때릴 걸 5매 때리게 되고 5매 때릴 걸 안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이 실제로는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살 때 이런 겉과 속의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김정은이 지금 평양에다가 신도시들을 엄청 짓고 있거든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의 건물들은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들을 막 짓고 있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도 북한의 그 고층 건물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겨울엔 더 추워요. 그리고 평양이 또 서해 쪽이라 바람도 엄청 세고 춥습니다. 그러면 저기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전기 사정이 좋아야지 40층, 50층 사람 막 그렇게 짓거든요. 30층, 20층까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온수 나오고 보일러가 돼서 따뜻하게 자고 화장실이 제대로 돼서 거기서 일을 보면 뭐 물이 내려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층에서 누가 살겠어요? 엘리베이터 서면 2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엄청난 운동이죠. 내려올 수도 없어요. 새벽에 똥 한번 싸려고 그 20층에서 내려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충수가 2층에서 3층이에요. 4층부터도 이제 걸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뭐 4, 5층까지는 뭐 괜찮다 싶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층이 제가 볼 땐 리밋은 10층이에요. 그 이상층은 그냥 저도 아마 못 살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그렇고 평양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저희 지방에 있는 집들은 다 이제 단독주택이나 두 집으로 나눠진 집인데 아궁이에다 불을 때요. 그럼 겨울엔 그래도 이불 덮고 자면 등이 뜨뜻하거든요. 평양에서 놀러 왔던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너무 살 것 같다고. 평양 사람들이 겨울에 저녁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만한 물통에다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이불 안에 넣고 이렇게 끌어안고 자요.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 아무리 겉보기 좋게 지어놔서 뭐예요. 거기에 인프라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못 삽니다. 저기에 엘리베이터에서 10시간 갇혀 있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타고 올라가다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다들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20층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보셨어요? 20층까지? 춥죠. 그래서 뭐 고층 건물은 북한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또 살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못 살아요. 저기 화려하기만 하죠. 위성으로 보면 북한의 현실은 어둡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런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맨날 뉴스를 챙겨볼 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자살률 계속 올라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한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자살하지?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의문이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삶에 대한 의지나 뭐 용기 이런 거보다 비교를 하면서 살면은 그런 어떤 허탈함, 공허함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이제 굴러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가와서 사람들이 공허함도 많이 느끼고 그런다고 하는데, 북한이 사실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자살률이 뭐 발표되지도 않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살면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누가 하나 막 나보다 까무쩍하게 잘 살아서 와 진짜 현타가 넘어온다, 비교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고루고루 그렇게 살아요. 누가 하나 막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자동차를 뭐 이게 뭐 비교가 좀 정확치 않을 수 있는데 뭐 K5를 타냐 K7을 타냐 그냥 그 차이예요.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서로가 비교하면서 누구 잘 살고 나 못 살고 이렇게 살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나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다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떤 용기와 의지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사는 거.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자. 이게 북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에 충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거는 뭐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 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나 뭐 존재의 가치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네.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저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돌팔구가 없어요. 이제 뭐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삶에서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보여주면 북한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남자는 70세도 못 넘기고요. 여성은 70세를 겨우 넘겨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아프면 병원을 가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내가 그냥 그걸 오로지 앓고 못 고칠 병이면 그냥 수명을 다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공군 행사에서 나온 북한 김주혜의 단독샷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미디어들을 이제 한국에서 북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보면 이게 사실 평가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이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떡하니 갑자기 누가 하나 나와서 첫 지도자면 분석하기가 어렵죠. 통계가 없으니까. 근데 쭉 해온 게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김주애까지 이어질 텐데 권력의 어떤 레임덕이 올 때는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미디어에 보여질 때 이 사세 크기가 달라져요. 미묘하게.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라는 후보자를 처음에 이렇게 본인이 끌어낼 때는 본인이 항상 앞에 있는 모습들의 보도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정일은 약간 뒤에 있고 자기보다 작게 그렸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김정일의 파워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김일성이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들이 일상에서 나오지만 사진들을 놓고 보면 그 일련의 순서들을 쫙 보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김정은은 이제 갑자기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그런 단계들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김주애가 지금 좀 길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이드에서 많이 등장을 하다 지금은 단독 샷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김주애가 갑자기 없어져서 막 건강 이상설이다, 뭐 후계자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제 북한 미디어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단독 샷까지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 공적인 행사나 특히나 이 군 쪽에 가서 김주애를 원샷을 넣는다? 이거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아예 대놓고 밀고 있는 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북한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그래도 쭉 있었습니다.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 김여정, 리설주, 그리고 외무상의 최선희, 이런 여성 파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미디어 센터에 나오지 못해요. 항상 측면, 김정은보다 항상 작게 뒷면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다 이게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애를 그렇게 원샷으로 놓고 크게 부각을 시킨다. 이런 거는 김정은이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는 저의 어떤 추측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가 좀 아니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김정은도 아직까지는 뭐 건강 이상설이나 아니면 뭐 40대인데 아직 권력을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주애한테 바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김정은도 주변에 있는 이 권력자들에게 자 다음은 김주애다 라는 것을 본인이 되게 면밀하게 계산해서 되게 오랜 시간 노출할 것 같아요. 김주애가 군 장교들에게 경례를 받는 장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 것으로 보시나요? 처음에는 많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북한은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나라고 지금까지의 3대의 세습을 이어놓고 봤을 때 다 남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김정은 옆에서 노출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이런다. 북한 주민들도 좀 많이 의아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남녀 평등과 어떤 공존과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게 맞다라고 느끼지만 북한 안에서 살다가 와도 쟤도 지금 저게 맞나라고 우아하게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다. 쟤는 뭔데 저렇게 나오고 있냐. 정말 예쁘다고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딸 바보인 아빠가 딸 예쁘다고 회사 맨날 데려가서 사무실에서 막 놀고 그렇다고 막 현장까지 데려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장님 딸이라고 해도 막 가가지고 막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장님은 이제 데려온 이 딸을 내 후계자라고 이제 다 이제 투어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주의 이런 행동이 북한 주민들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하다 보면 언젠간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당연한 게 되고 어느 순간. 그래서 김주애를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닌가 싶고 북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희망이 없는 데서 변화라는 건 희망을 상상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인데 김주애라는 인물이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제가 올라서면 좀 뭔가 좀 달라지진 않을까? 여성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운영을 하면 과연 어떨까? 지금까지 이 김 부자의 3대 세습이 이어왔는데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여성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떨까?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은 사실 그려보진 않겠지만 항상 더 좋은 상황을 그리겠지만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갈증이 있죠. 그거를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어떤 기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김주애가 가죽 코트나 선글라스 같은 거니 상징 옷차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 부자 앞에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게 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 부자는 북한에서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그들 앞에서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또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짙은 북한에서 지도자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는 김주의 입지나 김정은이 김주애를 그 정도로 허용한다라는 거는 북한 안에서 지금 거의 김정은 다음으로 김주애가 최고 권력자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오면은 김정은은 북한의 공식 지도자고 그런 딸을 본인이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는 김정은은 그냥 딸로만 데리고 다니는 게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자켓을 입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파워를 상징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독일 장교들이 가죽 이런 자켓을 입으면 그 위화감이 되게 컸다고 하잖아요. 검은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를 끼고 주민들 앞에 나온다라는 건 독재자의 냄새가 벌써부터 풍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따뜻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까만 선글라스에 눈도 안 보여주고 까만 가죽 자켓에 이렇게 입고 북한 주민들 앞에 권력자들 측근들 앞에 선다라는 거는 김주애를 이만큼 너네도 이제 되게 어렵게 대해라. 이게 이제 내 딸만은 아니고 어린애가 아니다 라는 거를 김정은이 이제 허용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김주애의 등장 방식이 과거 김정은, 김정일 후계자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 지도자들이 초창기에 지도자로 선출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드물었지만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은 똑같아요.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든 눈과 귀를 막게 하고 그걸 이어가는 게 북한 당국의 목적인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그게 이제 100년을 가까이 가다 보면 이거는 북한 주민들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만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밟히고만 살겠어요. 근데 그거를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북한 당국도 이 김부자 세습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이라는 거죠. 저는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딸을 내보내고 이것보다도 북한의 지금 지도자 중에 셋이 하고 있는 모습과 변화가 똑같아 보니까 여성이라는 이 지도자가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의 어떤 또 다른 시선,
희망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김정은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주애가 어리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 노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들이 뭐 유학 가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김주애가 앞에 나왔잖아요.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북한 미디어에 끊임없이 나오고 어린애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고 되게 어떤 독재자의 냄새가 계속 나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왔을 때 여성이라는 다름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다르게 보여질 것 같다. 그래서 김주애라는 인물을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노출하고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김정일한테서 권력을 물려받을 때 되게 단기간에 물려받았어요. 김정일은 아버지한테 권력을 물려받을 때 거의 3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반을 되게 잘 다져왔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임기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의 권력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김정일은. 근데 김정은은 아버지가 위독해서 정말 빠르게 이 승계를 하다 보니까 권력 기반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외삼촌도 막 처형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형도 죽이고 이복형도 죽이고 조카 막 쫓아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자기의 다음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넘겨줘야 될 후세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넘겨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10대부터 이렇게 노출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권력 이양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 김주애한테 더 좋을 거고 여성으로서 하루아침에 권력을 이양받으면 그게 탄탄하지 못하니까 무너질 수 있잖아요. 여성이니까 더군다나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김주애한테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주애가 정식적인 북한의 공식 후계자가 돼서 북한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주애가 얼굴을 보였다가 없어졌다 보였다가 없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3대 세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3대 세습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 이 세습을 할 때 그 권력자가 갖춰야 될 뭐 성량,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구, 단체 아니면 북한의 비공식적인 데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후계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주애가 나와서 옷 하나 입고 선글라스 끼고 손짓하고 러시아 대사와 이제 볼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연출된 거예요. 이거 뭐 하나 돌발적이거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이거 다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김주애라는 인물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김정은은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김주애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이제 영화 공부도 하고 지금은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삶과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았던 경험들을 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어떤 좀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또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그리고 또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